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는 이곳에 오랫동안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한 맥도날드 매장이 있었다. 노란 아치가 빛나는 이 매장은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는 장소였고, 학생들이 방과 후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으며, 이른 아침에는 노부부들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휴식처이기도 했다. 매장 안에 퍼지는 감자튀김의 고소한 향기와 그릴 위에서 구워지는 햄버거의 지글지글 소리는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편안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동네 주민들의 생활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는 기묘한 소문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밤, 평소처럼 맥도날드 앞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매장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에는 낮에 붐비다가 밤이 되면 조용해지는 이 장소가 그날 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 고급 승용차 몇 대가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로 차들은 매장 뒷문 근처에 멈췄고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례로 내렸다. 그들은 마치 주변의 시선을 경계하는 듯 주위를 살피며 매장 안으로 사라졌다. 그 후 차 엔진 소리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적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가슴에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그 후 비슷한 목격 정보가 이어졌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고급차들이 나타나고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맥도날드로 사라졌다. 하지만 매장의 창문은 모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안의 상황을 엿볼 수 없었다. 낮 동안의 맥도날드는 언제나처럼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직원들이 웃으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밤이 되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동네 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져갔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더 기묘한 사건이 이어졌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택시기사가 매장 뒷문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인형을 목격했다. 큰 상자를 안고 있는 남자들이 말없이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다. 기사는 호기심에 잠시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다음 순간 남자들 중 한 명이 이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시선에는 분명히 보지 마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기사는 급히 그곳을 떠났지만 등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모두가 무언가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지만 진실을 알 수 없는 채로 마을 전체가 서서히 불안한 공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동네 경찰서의 한 남성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제발요, 경찰관님, 맥도날드 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호소하며 겁에 질린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찰관이 그를 진정시키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쓰레기장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를 끌고 가는 소리 같았는데 나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죠. 그런데 맥도날드 뒷문에서 검은 봉지를 안고 나오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 봉지 모양이 마치 사람처럼 보였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할 수 없는 어쩌면 중대한 범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 강태호가 현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강 형사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형사로 수많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온 능력자였다. 그는 오랜 직감으로 이 사건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한 심야 불법 활동이 아니라 뒤에는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날 밤 부하들과 함께 맥도날드 주변을 잠복 감시하기로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네는 적막에 휩싸였다. 그리고 새벽 2시가 지난 무렵 마침내 예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나타났다. 엔진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여러 대의 차가 차례로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그중 한 대에서 검은 정장을 한 남자가 내려 주변을 경계하듯 살폈다. 그 후 그들은 뒷문으로 매장 안으로 사라졌다. 강 형사는 무전으로 부하에게 신호를 보내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조용히 매장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장의 모든 입구는 잠겨 있었고 창문도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안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돌아가 문에 손을 대보았다.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며 살며시 문을 밀고 내부로 발을 들여놓았다. 매장 안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어둡고 조용했다. 카운터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프라이어나 그릴도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벽에 붙어있는 화려한 포스터들도 어둠 속에선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강 형사는 작은 손전등을 꺼내 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주방 안쪽 바닥에 부자연스럽게 놓인 타일을 발견했다. 일부가 살짝 들려 있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살며시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타일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거기에는 검은 손잡이가 달린 금속재 해치가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영업시설이 아니야. 무언가가 이 지하에 숨겨져 있어.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들어 올리자 그곳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아래에는 어두운 구멍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강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전등을 비추며 그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강 형사는 눈앞에 열린 검은 구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손전등 빛을 비춰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고 어두운 공간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다. 마치 지옥으로 이어지는 길 같은 불길함이 감돌았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찔렀다. 여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까? 의문은 끝이 없었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이 지하에는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묻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고 대기 중이던 부하에게 무전을 넣었다. 주방 안쪽에 숨겨진 문을 발견했다. 내부를 조사하겠다. 지원을 부탁한다. 무전 너머로 부하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강 형사는 해치의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열었다. 해치 아래에는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코를 찔렀고 벽에 손을 대니 거칠거칠한 감촉이 전해졌다. 지하에 펼쳐진 어둠 속에서 손전등 빛만이 의지할 곳이었다. 몇 계단 내려간 곳에서 해치 위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부하 중 한 명이 뒤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강 형사님?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더 깊이 내려갔다. 마침내 사다리 끝에 발을 디딘 순간 그곳에는 좁은 터널이 펼쳐져 있었다. 벽은 드러난 흙과 벽돌로 되어 있었고 습기 탓인지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바닥은 밟을 때마다 질척거렸고 천장은 낮아 큰 체구의 사람이라면 머리를 부딪힐 것 같았다. 터널 안쪽으로 빛을 비추자 한참 앞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몇 미터 진행한 곳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벽에는 무언가 도구로 긁힌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이곳이 최근까지 자주 사용되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자 금속 문이 나타났다. 두껍고 녹슬어 있었지만 단단히 닫혀 있었다. 강 형사는 길을 가까이 대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천천히 돌렸다. 끼익하는 무거운 금속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철과 땀이 섞인 듯한 불쾌한 냄새였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곳에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벽에는 무질서하게 파이프와 전선이 늘어져 있었고 마치 폐허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안쪽 벽 근처에는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서류나 지도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더욱 눈에 띈 것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철창이었다. 철창 아래는 한 젊은 여성이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더러웠으며 몸을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빛을 알아차리고 놀란 눈으로 이쪽을 올려다보았다. 도와주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강 형사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침입이나 불법 거래 장소가 아니었다.
인신매매나 그에 준하는 끔찍한 범죄가 이곳에서 강 형사는 곧바로 여성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건네자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다른 사람도 있나요? 그가 물으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여기 끌려온 지는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끔 누군가가 끌려가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 형사의 내면에 분노가 치솟았다. 이런 비인간적인 일이 이 동네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즉시 그는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그때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었다. 강한 충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지며 손전등이 굴러갔다. 희미한 빛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냉혹했고 살기가 강한. 형사는 신속하게 반격해 남자의 팔을 잡고 칼을 떨어뜨리게 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단련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힘이 셌다. 몸싸움 끝에 남자는 다시 칼을 들어 강 형사의 어깨를 베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아픔을 참으며 남자의 팔을 비틀어 마침내 바닥에 눌렀다. 그 사이 부하가 달려와 남자를 제압했다. 젠장! 남자는 분한 듯 중얼거렸지만 이미 저항할 수 없었다. 강 형사는 어깨에 상처를 누르며 일어나 무전으로 지원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아직 뭔가 있을 거야. 이 시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 안쪽에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그쪽으로 향하자 문이 잠겨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는 기계 소리가 들렸다. 강 형사는 부하에게 지시해 문을 부술 준비를 시켰다. 도구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따내자 천천히 문이 열렸다. 그 너머로 펼쳐진 것은 더 깊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여기까지 와도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얼마나 더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어둠 속에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강 형사는 숨을 고르고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순간 그는 손전등을 들고 깊은 계단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강 형사는 어둠 속에 펼쳐진 계단을 바라보았다. 밑에서는 낮게 울리는 기계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 멀리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이 계단 너머에는 아직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방금 전 방에 있던 여성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갇힌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손전등을 꽉 쥐고 무전으로 부하에게 보고했다. 여기는 강 형사,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발견, 지원 바람. 부하로부터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깨의 상처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고 중간부터 갑자기 습기가 증가했다. 벽을 비추자 오래된 벽돌이 드러나 있었고 곳곳에 물방울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여기는 분명히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장소였다. 단순한 숨겨진 방이 아니었다.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는 가운데 계단 끝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문 표면에는 여러 흠집이 있었고 마치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여러 개 걸려 있었다. 무언가를 가두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지 그는 숨을 고르고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조심해서 가자. 경찰 장비를 사용해 하나씩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다. 마지막 자물쇠가 떨어지자 무거운 금속음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퍼져나갔다. 부패와 습기가 뒤섞인 불쾌한 공기가 감돌았다. 강 형사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고 손전등을 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넓은 지하시설이었다. 천장에는 노출된 파이프가 얽혀 있었고 오래된 조명이 곳곳에서 흐릿한 빛을 내고 있었다. 벽에는 수많은 서류와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여러 대 늘어서 있었다. 모니터에는 동네의 다양한 장소 영상이 비춰지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맥도날드 내부와 주차장 영상도 있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줄은 몰랐다. 더 안쪽으로 진행하자
방 구석에 금속 철창이 여러 개 줄지어 있었다. 그 안에는 몇 명의 남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야위였고 눈에는 공포와 절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강 형사가 다가가자 그들은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경찰입니다. 안심하세요? 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철창 안의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였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강 형사가 돌아보는 순간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고 무장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킨 채 서서히 다가왔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 형사는 무전을 들고 지원을 요청하며 낮게 말했다. 역시 여기는 단순한 범죄 거점이 아니야. 이 조직은 더 뿌리 깊은 거야. 적 중 한 명이 총을 뽑는 순간 총성이 지하에 울려 퍼졌다. 강 형사와 부하는 즉시 몸을 숙이고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총알이 벽을 파고 모니터가 하나씩 깨져나갔다. 강 형사는 물체 뒤에 숨으며 부하에게 엄호해 라고 외쳤다. 부하들도 응전했고 마침내 경찰 쪽이 우세해졌다. 수분 후 적 중 몇 명이 쓰러지고 나머지는 후퇴했다. 강 형사의 일행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확인하고 남아있던 적을 제압했다. 그는 급히 철창의 열쇠를 찾아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이제 괜찮아요? 당장 이곳을 나가요.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설 안쪽에는 아직 이어지는 공간이 있었다. 강 형사는 부하와 함께 더 진입하기로 했다. 안쪽 가장 깊은 곳에는 거대한 금고와 같은 방이 있었다. 그 문에는 피처럼 붉은 페인트로 이상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에 있던 것은 대량의 현금, 위조 여권, 그리고 몇 권의 두꺼운 파일이었다. 강 형사는 파일을 열어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이 지하시설과 관련된 정치인들과 기업의 이름, 뒷거래 증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한국 암흑사회 전체와 관련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었다. 이건?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동네는커녕 국가 전체가 흔들릴 거야.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실이었다. 이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다. 강 형사는 결심을 굳히고 파일을 들어올렸다. 이 증거를 가지고 나가자. 이건 결코 어둠에 묻혀서는 안 돼. 그때 갑자기 뒤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시설의 다른 장소에서 불이 일어나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젠장, 놈들이 증거를 숨기기 위해 폭파했나? 강 형사는 급히 부하와 갇혀있던 사람들을 인도하여 탈출을 시도했다. 불은 점점 퍼져나가고 시설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상으로 나왔을 때 지하에서 갱음이 울리며 맥도날드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강 형사는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잔해 아래 묻혔지만 그의 손에는 증거 파일이 있었다. 그는 그 파일을 꽉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다. 강 형사는 무너진 맥도날드 건물 앞에서 숨을 고르며 손에 쥔 증거 파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안에는 이 지하시설의 정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을 표면화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자 모두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찰 내부에도 이 조직과 연루된 자들이 있을지 모른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주변에는 연기와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고 구조대가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었다. 구출된 포로들은 떨면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강 형사는 그들의 구출이 끝난 것이 이 사건의 종결이 아님을 강하게 느꼈다. 이 지하시설은 빈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그 뒤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때 무전에서 본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 형사, 서로 돌아오게. 상부에서 이번 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네. 당연한 일이었다. 맥도날드 건물이 붕괴되고 지하에서 대량의 불법 거래 증거가 발견되었으니 단순한 사건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강 형사는 부하에게 주변 상황 처리를 맡기고 순찰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파일을 열어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정치인 이름, 대기업 관계자, 심지어 경찰 간부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 전체를 뒤흔들 대형 스캔들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공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조직은 증거가 표면화되기 전에 그것을 없애러 올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상부의 회의실로 불려갔다. 방에 들어서자 경찰청의 간부들이 조용히 앉아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그가 가져온 증거 파일이 놓여 있었다. 간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강태호 형사, 보고를 들려주게. 강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하시설에서 본 것, 갇혀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적과의 총격전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하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경찰 내부까지 관여하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잠시 침묵한 채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 분위기의 이상함을 느낀 강 형사는 경계심을 높였다. 그때 한 간부가 조용히 말했다. 강 형사, 이 건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게 좋겠네. 그 말에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뜻입니까? 이만큼의 증거가 있는데요. 간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확실히 증거는 있네만 이것을 공개하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거야. 영향은 예측할 수 없어.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 형사는 확신했다. 이 중에도 이미 조직과 연결된 자가 있어. 지금까지 경찰 내부의 부패를 여러 번 목격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것은 처음이었다. 즉, 모르는 척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간부들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만 지켰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강 형사는 주먹을 꽉 쥐고 파일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강태호 형사, 이것은 명령이네. 간부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경찰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네. 그래도 강 형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는 방을 나왔다. 경찰서를 나서자 그의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의 전화가 왔다. 경계하며 전화를 받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 파일을 넘기고 손을 떼라고.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강 형사는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두려워할 것 같소?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곧 낮게 웃었다. 아니, 당신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란 건 알고 있어. 다만 당신의 가족이나 동료는 어떨까? 그 말에 강 형사에 대해 해면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이 자식. 하지만 그 순간 전화는 끊겼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연락을 취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곧바로 아내와 딸을 경찰의 안전시설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싸움은 이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와 악의 전면전이었다. 그날 밤 강 형사는 극비리에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을 만났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하고 파일 사본을 건네주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공개해주게. 언론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하지만 조심하게. 이건 정말 위험한 정보야. 강 형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깊숙이 관여해버렸네. 다음 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어떤 자들에게 공격받아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뉴스를 들은 강 형사는 이제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조직은 그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각오를 다지고 행동을 시작했다. 강 형사는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젯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증거를 넘겨주어 한 발짝 전진했을 터였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공격당한 부하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경찰 내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으며 그를 둘러싼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더욱 모호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갇혀있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마을 전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 없음. 다시 그 남자의 협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 형사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고, 강태호.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네가 너무 많은 일을 저질러 버렸어. 지금이라도 파일을 넘기면 모든 걸 끝내주마. 강 형사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들의 방식은 이제 지겹네.
난 물러서지 않아. 전화 너머로 남자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각오는 되어 있겠군. 통화가 끊긴 순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강 형사는 즉시 주변을 살피며 몸을 낮췄다. 어둠 속에서 검은 차가 몇 대 그의 아파트 앞에 멈추는 것이 보였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내렸다. 모두 검은 정장 차림에 총기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프로처럼. 하지만 강 형사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초조함도 감지했다. 그가 가진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어떻게든 그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강 형사는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경찰서로 급히 갔다. 무전으로 연락을 취했다. 여기는 강이다. 본부, 지원을 요청한다. 무장한 적이 접근 중이다. 하지만 무전 너머로의 응답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경찰 내부에도 이미 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뿐이었다. 그는 언론인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다. 지금 당장 기사를 공개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언론인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대답했다. 알았어. 곧 움직이겠네. 강 형사는 전화를 끊고 더 깊은 골목길로 도망쳤다. 뒤에서는 검은 정장 남자들이 거리를 수색하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 후 순찰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렸지만 그것이 구원인지 적인지 알 수 없었다. 강 형사는 숨을 죽이며 오래된 창고 안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뉴스 사이트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이미 기사가 공개되어 있었다. 지하에 숨겨진 암흑, 국가를 뒤흔드는 거대 범죄 조직. 그 제목을 본 순간 그는 마침내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조직은 증거를 숨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적이 그의 위치를 파악한 것인가? 아니면 경찰의 지원이 온 것인가? 강 형사는 천천히 총을 꺼내들고 조용히 자세를 취했다. 문이 열리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타난 것은 그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강 형사님 괜찮으세요? 그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마침내 긴장을 풀었다. 어떻게든 살아있네. 부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조직의 간부들이 이미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야. 아직 잔당이 있고 경찰 내부도 정화가 필요해. 그 말을 마친 순간 창고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적들이 마지막 저항을 시작한 것이다. 강 형사와 부하는 즉시 응전했고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알이 날아다니며 창고 벽이 구멍투성이가 되어갔다. 하지만 점차 적의 수는 줄어들었고 마침내 침묵이 돌아왔다. 경찰의 지원이 도착하고 상황은 안정을 찾아갔다. 수일 후 경찰 내부 조사가 진행되어 많은 부패 경찰들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조직의 간부들은 국제 수배가 내려져 도망칠 곳을 잃었다. 동네는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다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강 형사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아직 어딘가에 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 거야. 그는 홀로 무너진 맥도날드 자리를 찾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지하에 숨겨진 어둠이 밝혀진 것만이 유일한 성과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또 어딘가에서 새로운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담배를 물고 천천히 걸어갔다. 김미라는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구름이 가득했다. 창턱에 놓인 화분의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녀는 꽃잎을 부드럽게 만지작거렸다. 국화는 인내의 상징이라고들 했다. 그래서일까 이 꽃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미란 씨,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미라는 고개를 돌렸다. 남편 박준호가 찻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나이가 무색하게 더 깊어진 것 같았다. 고마워요, 준호 씨. 미라는 찻잔을 받아들며 남편의 손을 잠시 만졌다. 이 사람과 함께한 지도 벌써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젊고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꿈 중 하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준호는 미란의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은 이제 나이 탓에 약간 떨리고 있었다. 한때는 대기업의 중역으로 활동하며 강인함을 자랑하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은퇴 후 10년이 지나 노인의 손이 되어 있었다. 오늘은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다. 미란은 한숨을 내쉬었다. 변함없어요. 항상 그렇듯이. 그들의 대화에는 항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20년 넘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온 그들에게 변함없다는 말은 여전히 아이가 없다는 의미였다. 미란과 준호는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기다렸지만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각종 검사와 치료, 그리고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품에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다. 연애 시절, 준호는 미란에게 늘 말했다. 우리 집에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해줄게.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은 한참이나 지나간 꿈이 되어버렸다. 나이가 들면서 준호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이 없는 삶에 적응하며 은퇴 후에 평화로운 노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미란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남은 세월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었다. 그녀는 종종 동네 놀이터를 지나치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다. 한 번은 지인의 손자를 안아주다가 눈물을 참지 못해 급히 화장실로 달려간 적도 있었다. 그 후로 미라는 가족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 또 병원에 가볼 생각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최 박사님 진료가 있어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미란 씨, 우리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60이 넘었는데 아이를 가진다는 건. 알아요. 미란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최 박사님이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 번만 더 시도해보면 안 될까요? 준호는 미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의 하늘을 다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60세에 임신을 시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설령 성공한다 해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될지.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강남의 한 부림 클리닉, 미라는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실에는 그녀보다 훨씬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을 보며 미라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20년 전 처음 이런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도 저 나이였다. 그때는 분명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흘러갔다. 김미라님, 간호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미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다. 최서연 박사는 미란을 거의 15년 동안 담당해온 의사였다. 처음 만났을 때는 최 박사도 30대 중반의 젊은 의사였지만 이제는 중년의 베테랑 불임 전문의가 되어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미란 씨, 최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잘 지내셨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사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최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살펴보며 미란의 차트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뵌 지 3년이 넘었네요. 아직도 아이를 원하시는 거죠?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3년 전 마지막 시도가 실패한 후 그녀는 거의 포기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병원을 찾은 것이었다.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을.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들었어요. 혹시? 최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미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상의 나이에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당신과 아기 모두에게요. 미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최 박사가 말을 이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 생식의학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특히 난자 기증과 체외 수정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죠. 미란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그럼 저도 기회가 있을까요? 최 박사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미란 씨의 경우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하지만 기증 난자를 이용한 체외 수정이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나이로 인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심장과 혈압 문제, 임신성 당뇨 등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품에 안고 키울 수 있는 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미라는 준호의 반대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설득해볼게요. 준호는 제 행복을 위해서라면 결국 동의할 거예요. 최 박사는 미란에게 필요한 검사 목록과 상담 일정을 전달했다. 철저한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어떻게든 준호를 설득해야 해.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리는 은퇴 후 그가 새롭게 발견한 취미 중 하나였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준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었다.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이 이야기할 적절한 타이밍일까? 하지만 준호의 밝은 표정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마워요. 먼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미라는 욕실에서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분명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피부. 그런 자신이 곧 임신을 시도한다는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그러나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모성애에 대한 갈망은 나이가 들어도 약해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미라는 계속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라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표정만 봐도 알아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있잖아요.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최 박사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난자 기증을 통한 체외 수정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란 씨. 들어봐요. 준호 씨, 미란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로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은퇴 후의 조용한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건강이 걱정돼요. 미라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철저한 검사를 받을 거예요. 위험하다면 시도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발 이 검사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준호의 눈에는 고민이 가득했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요. 미라는 준호를 꼭 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심장이 떨리는 것 같았다. 혹시 정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실망을 맛봐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석 달 동안의 철저한 검사와 준비 기간이 지났다.
미란의 건강 상태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양호했다. 물론 그녀의 나이로 인한 위험은 여전했지만 최 박사팀은 조심스럽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난자 기증자를 찾는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체외 수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건강한 배아가 미란의 자궁에 이식되었다. 그 이후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임신 테스트 당일 미란과 준호는 함께 병원을 찾았다. 준호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일단 과정이 시작되자 아내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그는 미란이 약을 제때 복용하는지 확인하고 건강식을 준비하며 그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긴장되네요. 미란이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으며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함께해요. 알죠?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너무나 간절히 바라왔던 이 순간, 제발 좋은 소식이기를. 김미란님, 간호사의 호출에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났다. 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앉으세요. 미란은 숨을 참으며 최 박사의 표정을 살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축하합니다. 최 박사가 말했다.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귀에 들리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2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정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HCG 수치가 매우 양호합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고 특히 미란 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기쁨의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혔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준호가 물었다. 최 박사는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고령 임신이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더 자주 필요하고 특별한 주의가 요구돼요. 특히 혈압과 혈당 수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미라는 모든 것을 메모하며 진지하게 들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건강한 아기를 세상에 데려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교차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란 씨,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두려워. 미란은 잠시 생각했다. 네, 물론 두렵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마침내 부모가 된다니. 준호는 미란을 안아주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요. 그날 밤, 미란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아직 형체도 없는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우리 아가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건강하게 자라주렴. 엄마가 세상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단다.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 친구들과 가족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60세에 아이를 낳는다고? 제정신이니? 미란의 동생 영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애기 대학 들어갈 때 너희는 80이 넘었을 텐데 어떻게 키울 생각이야? 미란은 이런 말들에 상처받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나이든 부모로서 겪게 될 어려움과 도전들을. 하지만 그녀의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임신 초기, 미란은 심한 입덧으로 고생했다. 젊은 임산부들도 힘들어하는 증상이었지만 그녀의 나이에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준호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며 최선을 다했다. 임신 12주의 첫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작지만 강한 심장 소리는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다. 이제 위험한 첫 3개월이 지났어요. 최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란 씨의 경우
태반 기능과 자궁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해요. 임신 18주에 성별을 확인했다. 여자아이였다. 미란과 준호는 이미 이름을 정해두었다. 박지은. 지혜롭고 은혜로운 아이가 되라는 의미였다. 지은이가 분명 예쁜 아이가 될 거예요. 준호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미란의 몸은 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관절통과 요통이 심해졌고 혈압도 점점 올라갔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휴식을 권고했다. 임신 24주에 합병증이 발생했다. 임신성 당뇨와 임신성 고혈압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최 박사는 미란에게 입원을 권고했다. 병원에서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란 씨와 아기 모두를 위해서요. 미란은 병원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매일 아침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정해진 식사와 약물을 섭취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다. 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녀의 곁을 지켰다. 미안해요. 준호 씨, 미란이 어느 날 말했다. 당신에게 이런 부담을 드려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미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저도 이 아이가 정말 보고 싶어요. 미란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처음에 이 임신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신 28주부터 미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조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태아의 폐성숙을 촉진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가 투여되었다.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것이 목표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위험해진다면 조기 분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 박사가 설명했다. 미라는 매일 밤 아기에게 이야기했다. 조금만 더 참아, 지은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조금만 더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줘. 임신 32주에 미란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다. 의료진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결국 제왕절개를 통한 조기 분만을 결정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이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최선의 타이밍입니다. 최 박사가 말했다. 수술 전날 밤 미란과 준호는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내일이면 우리가 부모가 되는군요. 준호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 고마워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줘서. 준호는 미란의 이마에 키스했다. 우리 지은이 건강하게 만나길 바랄게요.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미란은 깨어있는 상태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준호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60년이라는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초조하고 두려운 순간은 없었다. 그는 복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며 시계를 확인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박준호 씨, 의사가 불렀다. 준호는 재빨리 다가갔다. 네, 어떻게 됐나요? 아내와 아이는? 의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축하드립니다. 딸을 얻으셨습니다. 2.1kg으로 조산하지만 상태는 양호합니다. 미란 씨도 수술을 잘 견뎌내셨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아기는 신생아집중 치료실 NICU로 옮겨져야 합니다. 32주 미숙아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미란 씨는 회복실에 계시니 잠시 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NICU로 안내되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붉었고 온몸에 관과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완벽했다. 안녕, 지은아. 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아빠야. 우리 지은이 정말 예쁘구나. 간호사가 준호에게 가운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게 한 후 인큐베이터 옆으로 안내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 안에 손을 넣어 지은이의 작은 손을 만져보았다. 그 순간 지은이가 그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움직임에 준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당신의 딸이 아주 강하네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조산아들은 생각보다 강이네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이 작은 생명이 이 세상에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와 미란이 나이든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회복실에서 미란을 만났을 때 그녀는 창백했지만 눈에는 행복한 빛이 가득했다. 지은이 봤어요. 그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예뻐요. 그리고 강해요. 당신을 닮았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우리 아기를 만났네요. 준호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요. 우리가 20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이죠. 미란과 지은이는 각각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 미란은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지은이는 미숙아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준호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두 사람을 돌보았다. 미란이 퇴원한 후에도 지은이는 한 달 가까이 병원에 더 머물러야 했다. 그 기간 동안 미란은 거의 매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지은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캥거루 케어를 통해 피부 접촉을 하며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미란 씨, 좀 쉬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내가 오늘은 병원에 있을게요. 하지만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지은이와 함께 있고 싶어요. 준호는 미란의 헌신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지은이의 체중이 충분히 늘고 모든 검사에서 양호한 결과가 나오자 그녀는 퇴원을 허락받았다. 그날은 미란과 준호에게 또 다른 인생의 중요한 날이었다. 드디어 우리 집에 가는구나. 지은아, 미란이 아기를 안아들며 말했다. 그들은 이미 집에 아기방을 준비해 두었다. 연한 핑크색 벽지와 하얀 가구, 그리고 작은 침대와 모빌. 모든 것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지은이는 밤에 자주 울었고 먹는 양도 매우 적었다. 미라는 수유와 기저귀 갈기를 반복하며 하루 종일 지쳐갔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밤 지은이를 달래느라 2시간을 넘게 깨어있던 미란이 중얼거렸다. 준호는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그도 60대의 나이로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들은 종종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의문을 공유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의 작은 웃음과 성장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었다. 첫 번째 미소, 첫 번째 뒤집기,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모든 어려움을 잊게 만들었다. 지은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준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짜증을 내고 피곤해 보였으며 가끔은 집 밖으로 나가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 씨,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미란이 물었다. 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미란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녀도 매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갔으니까. 알아요. 준호 씨,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미란 씨, 내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울음소리에 깨고 하루 종일 아기 돌보느라 지치고 이건 60대의 우리에게 너무 벅찬 일이에요. 미라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준호 씨. 미안해요. 미란 씨,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준호는 말을 마치고 집을 나갔다. 그날 밤 준호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미라는 지은이를 재우고 남편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했다. 준호가 정말 그들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새벽 무렵 준호가 마침내 돌아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더 편안해져 있었다. 미란 씨,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라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 감정도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봐요. 준호는 밤새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옛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준호가 고백했다. 내가 지은이가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대학에 들어가는 모습은? 결혼은? 내가 너무 일찍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절 괴롭혔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가 말해줬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면 돼. 모든 부모는 언젠가 자식과 이별하게 돼 있어. 그게 20년 후든 40년 후든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준호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미란 씨,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은이에게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 함께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날 이후 준호는 정말로 변했다. 그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밤에 지은이가 울면 먼저 일어나 달래주었다. 그는 아기 돌보는 법을 더 열심히 배우고 미란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차 부모로서의 역할에 적응해갔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지은이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의사들의 걱정과 달리 그녀는 발달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첫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미란과 준호는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엄마, 아빠, 지은이의 첫 마디가 나왔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유치원에 지은이를 데려다 줄 때마다 다른 젊은 부모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과 질문들이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세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했다. 아니요, 우리가 지은이 부모예요. 준호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럴 때마다 미라는 마음이 아팠지만 지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지은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준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심장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증상이 더 심해졌다. 의사들은 심장 수술을 권했지만 준호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할 때 위험이 컸다. 어떻게 할까요? 미란이 병원 상담실에서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은이가 자라는 모습을 더 오래 보고 싶었다. 하지만 수술이 실패할 경우 지금보다 더 빨리 떠나게 될 수도 있었다. 수술을 받을게요. 그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지은이가 더 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수술 전날 밤 준호는 지은이를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다정했다. 아빠는 지은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책을 다 읽고 난 후 준호가 말했다. 지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아빠 사랑해요. 준호는 지은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미라는 준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술날 미라는 지은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미란 씨, 내가 만약... 미란은 준호의 말을 막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지은이와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못 돌아오면 지은이에게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꼭 말해주세요.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직접 말해주세요. 꼭 돌아와요.
수술은 8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미라는 기도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준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박준호 씨의 아내분이신가요? 의사가 물었다. 미라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고 앞으로 24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미라는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그리고 의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준호를 본 미라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온몸에 관과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준호 씨, 제 말 들려요. 당신은 꼭 이겨내야 해요. 지은이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미라는 병원 가족 대기실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 지은이를 보고 싶었지만 준호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새벽 3시 미라는 의사의 다급한 호출에 잠에서 깼다. 미란 씨, 준호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어요. 미라는 충격에 빠져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의료진들이 준호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모니터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제발. 미라는 중얼거렸다. 제발 준호 씨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모든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준호는 그날 새벽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미라는 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사랑해요, 준호 씨. 지은이와 저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미라는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3살배기 지은이에게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해야 할지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웃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미란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엄마, 아빠는요? 미란은 눈물을 참으며 지은이를 꼭 안았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지은아. 지은이는 어린 나이에 죽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언제 돌아와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는 돌아오지 못해.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이후 미란은 홀로 지은이를 키우는 어려운 여정을 시작했다. 63세의 나이에 호러미가 된 그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지쳐갔다. 하지만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지은이를 위해서. 장례식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지은이는 자주 아빠를 찾았고 미라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아빠 언제 와요? 아빠랑 놀고 싶어요. 지은이가 매일 밤 물었다. 미라는 지은이를 안아주며 설명했다. 아빠는 별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밤하늘을 보면 아빠를 만날 수 있어. 그렇게 미라는 지은이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조금씩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준호의 사진을 집 곳곳에 두고 매일 저녁 지은이와 함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의 보험금과 연금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특히 미란의 나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그녀는 종종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 엄마, 놀이터 가요. 활기찬 지은이가 외칠 때마다 미라는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다. 무릎 통증이 심해 쪼그려 앉기도 힘들었고 지은이를 안아 올리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느 날 미라는 놀이터에서 지은이를 지켜보다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쉬려했지만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다행히 옆에 있던 젊은 엄마가 재빨리 도움을 주었고 구급차가 호출되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미라는 경미한 뇌졸중을 겪은 것으로 진단받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절대적인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제가 쉴 수가 없어요. 저에겐 돌봐야 할 3살 딸이 있습니다. 미란이 절박하게 말했다. 의사는 그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도움을 청할 가족이 있으신가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은 지은이뿐이었다. 동생 영희는 미국에 살고 있었고 다른 친척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미라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지은이를 혼자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고 언제 다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은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다. 긴 고민 끝에 미라는 동생 영희에게 연락했다. 영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해 주었다. 언니,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게. 지은이를 함께 키우자 영희가 제안했다. 미라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 영희야. 영희는 2주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미란과 지은이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영희는 미란의 집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 이사했고 매일 미란의 집을 방문해 지은이를 돌보았다.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있잖아. 영희는 자주 미란에게 말했다. 영희의 도움으로 미란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다.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지은이도 이모와 함께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은이는 빠르게 자라났다. 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미라는 매일 아침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영희가 오후에 데리러 갔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은이가 어느 날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3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가운데 작은 아이, 그리고 양옆에 2 여자. 위에는 하늘에 별이 하나 빛나고 있었다. 이건 나, 이건 엄마, 이건 이모예요. 그리고 저기. 지은이가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는 아빠가 있는 곳이에요.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지은이를 안아주었다. 맞아, 아빠는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시간이 흐르면서 미란과 지은이, 그리고 영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적응해 나갔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나들이를 가고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지은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지만 그녀는 사랑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미라는 67세가 되었다. 그녀의 건강은 안정되었지만 나이에 따른 한계는 분명했다. 그녀는 종종 요통과 관절통으로 고생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입학식 날 미라는 지은이의 교복을 정리해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 순간을 보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엄마, 왜 울어요? 지은이가 물었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았다. 행복해서 그래.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영희가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자, 이모랑 사진 한 장 찍자. 그들은 학교 앞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다른 가족들이 젊은 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과는 달랐지만 그들만의 특별한 행복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다. 어느 날 지은이는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친구들이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해요. 지은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어떤 질문을 했니? 왜 내 엄마는 할머니처럼 늙었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는 모두 젊고 예쁜데 우리 엄마는 왜 할머니 같냐고. 미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가슴이 아팠다. 지은아,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조금 늦은 나이였단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하지만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나이와 상관없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미라는 이 대화가 앞으로 여러 번 더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영희는 이 문제에 대해 미란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 지은이가 자라면서 이런 질문은 더 많아질 거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야? 미란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직하게 말해줄 생각이야. 나이가 들어도 지은이가 내가 노력한 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 영희는 미란의 손을 잡아주었다. 걱정 마, 언니. 내가 도울게. 초등학교 생활이 계속되면서 지은이는 점차 자신의 가족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선생님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특히 미술과 음악에 재능을 보였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하셨어요. 지은이가 어느 날 기뻐하며 말했다. 미라는 지은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그녀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지은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미라는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초기 단계의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을 권고했다. 얼마나 더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미란이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병의 진행 속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점차 도움이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지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랐지만 이제 그것이 불확실해졌다. 미란은 이 사실을 영희에게만 알렸다. 지은이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아직 어린 딸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언니, 내가 더 많이 도울게 영희가 약속했다. 지은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미라는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다. 영희야,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란의 병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은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미란은 이미 손떨림과 경직, 그리고 보행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일상생활에서 영희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가 어느 날 미란이 식사 중 포크를 떨어뜨렸을 때 물었다. 미란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파킨슨병은 그녀의 얼굴 근육도 경직시키고 있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어머니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13살이었지만 매우 성숙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는 미란과 영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약을 더 증량해야 한다고 하셨어? 벌써? 영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응, 의사 선생님이 병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어. 미란의 대답이 이어졌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엄마가 아픈 걸까? 그것도 심각하게. 다음 날, 지은이는 용기를 내어 미란에게 물었다. 엄마, 어디 아파요? 미란은 놀랐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 지은아, 엄마가 파킨슨병이라는 병에 걸렸어.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 거야.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죽어요. 미란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 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아니야.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뿐이야. 지은이는 미란을 꼭 안았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미란은 처음으로 그들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지은이는 이제 단순히 보살핌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점차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 지은이는 학업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사 준비를 돕고 집 청소를 하며 때로는 엄마의 약을 챙기기도 했다. 영희는 여전히 큰 도움을 주었지만 지은이도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미란이 종종 말했다. 너는 공부와 친구들과의 시간에 집중해야 해.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엄마를 돕는 게 좋아요. 미라는 자신의 병이 지은이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종종 밤에 홀로 울었다. 내가 이기적이었나?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이. 그러나 지은이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강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성장해갔다. 그녀는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특히 미술에서 큰 재능을 보였다. 엄마, 저 미대에 가고 싶어요. 지은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말했다. 미라는 딸의 꿈을 응원했다. 그래, 지은아.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지은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미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이제 보행기 없이는 걷기 힘들었고 손떨림도 심해져 글씨를 쓰거나 식사를 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영희는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미란의 집으로 완전히 이사했다. 그녀는 이제 거의 전업 간병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영희야,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란이 어느 날 말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 걱정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지은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지은이는 고등학교 생활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다. 주말에는 엄마의 물리치료 운동을 도왔다. 어느 날 지은이의 미술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다. 지은이는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대학 미술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요? 미라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특기자 준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지은이가 그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집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지은이는 눈을 빛냈다. 정말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라는 딸의 열정을 보며 결심했다. 지은아, 내가 정말 원한다면 도전해보렴. 엄마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 지은이는 미란을 꼭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엄마 돌보는 것과 미술 공부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 후 지은이는 더욱 바빠졌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미술 학원에 가고 밤늦게 돌아와 숙제를 했다. 주말에는 포트폴리오 작업과 집안일을 병행했다. 그녀는 종종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곤 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모.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힐링이 돼요. 미라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지은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은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미라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그녀는 이제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했지만 딸의 졸업식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박지은 학생, 미술특기자 장학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입학이 확정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미란의 눈에서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딸은 명문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것이다. 졸업식 후 지은이는 동창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미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희 엄마예요. 지은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미란에게 다가왔다. 다들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60세에 저를 낳으시고 혼자서 키우셨거든요. 미라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지은이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집에서 통학하기에는 너무 멀었고 무엇보다 지은이도 대학 생활을 제대로 경험하기를 원했다.
괜찮겠어요, 엄마. 지은이가 떠나기 전날 밤 물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영희가 있잖니. 그리고 너는 주말마다 집에 올 수 있잖아. 하지만 사실 미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딸이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동시에 지은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 대학 1학년, 지은이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와 주말을 가족과 보냈다. 그녀는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주말 동안은 엄마를 돌보는 일을 영희와 나누어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이의 방문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녀는 작품 전시회 준비, 과제,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시간으로 바빠졌다. 괜찮아, 지은아. 내 생활에 집중하렴. 미라는 전화로 자주 딸을 안심시켰다. 엄마는 영희 이모가 잘 돌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러나 대학 2학년 겨울, 지은이는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다. 영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지은이는 즉시 학교를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영희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미란을 돌보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장례식 후, 지은이는 미란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제가 이제 엄마를 돌봐야 해요. 학교는 나중에 다시 갈 수 있어요. 미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지은아.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들은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준호의 보험금과 연금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전문 간병인이 주중에 미란을 돌보고 지은이는 주말에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지은이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엄마의 뜻을 존중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제가 자주 와서 엄마를 확인할게요. 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말아줘. 그렇게 지은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녀는 학업에 더욱 열중했고 첫 개인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가족과 사랑,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관한 것이었다. 제 첫 전시회 주제는 늦은 기적이에요. 지은이가 미란에게 말했다. 엄마와 제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죠. 미란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보고 싶구나, 지은아.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엄마를 전시회에 모실게요. 휠체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지은이의 첫 개인전은 대학 캠퍼스 내 갤러리에서 열렸다. 그녀는 특별히 미란을 위해 모든 접근성을 확인하고 준비했다. 전시회 첫날, 지은이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미란을 갤러리로 모셔왔다. 갤러리에 들어서자 미란은 숨을 들이켰다. 벽면에는 지은이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위치한 대형 캔버스였다. 그림 속에는 젊은 여성이 나이든 여성을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담겨 있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지은이가 관람객들에게 설명했다. 저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 어머니에 대한 헌사입니다. 미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딸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선택은 옳았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은이의 작품은 평론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몇 점은 판매되기도 했다. 특히 시간을 초월한 사랑은 유명 미술관에서 구매 의사를 밝혔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지은이가 기쁨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지은아. 내 아빠도 분명 하늘에서 널 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지은이의 대학 졸업이 다가오면서 미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파킨슨병은 이제 그녀의 언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종 말을 더듬거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러나 미라는 딸의 졸업식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간병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그날을 위해 체력을 비축했다. 졸업식 날, 미라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지은이는 최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되어 대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은이가 단상에서 말했다. 60세라는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시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저를 키워주신 제 어머니께요. 어머니는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생입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졸업 후 지은이는 유명 미술 갤러리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직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미란의 상태를 걱정했다. 엄마, 이 일은 해외 출장이 많아요. 제가 자주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미라는 가능한 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지은아. 네. 꿈을 쫓아. 지은이는 결국 그 일자리를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미란을 위한 최고의 간병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는 2명의 전문 간병인을 교대로 고용하고 응급 상황을 위한 유료 알림 시스템을 설치했다. 또한 자신이 출장 중일 때도 매일 화상통화로 미란과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엄마, 제가 없을 때도 항상 연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즉시 돌아올게요. 지은이가 약속했다. 미란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딸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전하고 있었다. 지은이의 커리어는 순조롭게 발전했다. 그녀는 유명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하고 자신의 작품도 꾸준히 발표했다. 2년 후 그녀는 자신의 2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모성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 지은이가 주말 방문 중에 말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어요. 미라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고 딸과의 대화를 통해 큰 기쁨을 느꼈다. 지은이의 2번째 전시회 개막을 2주 앞둔 어느 날 밤, 미라는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꼈다. 그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간병인에게 부탁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라는 천천히 힘겹게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사랑해. 지은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괜찮아. 전시회 준비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그날 밤 미라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지은이가 서둘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엄마. 지은이는 미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그리고 엄마가 주신 이 소중한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게요. 미란의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지은이의 친구들과 미란을 알고 지냈던 이웃들이 참석했다. 그들 모두 미란의 용기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례식 후 지은이는 예정대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녀는 전시회의 제목을 60세의 기적으로 변경했다. 전시회는 미란의 삶과 사랑, 그리고 그녀가 지은이에게 남긴 유산을 기념하는 작품들로 가득 찼다. 전시회 중앙에는 특별한 설치 작품이 있었다. 수많은 작은 종이약들이 천장에서 내려와 하나의 큰 원을 이루고 있었다. 각 종이약에는 미란의 사진과 그녀의 삶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영원한 사랑의 날개입니다. 지은이가 관람객들에게 설명했다. 제 어머니는 60세라는 나이에 저를 낳으셨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은이의 작품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이후 여러 나라를 돌며 전시회를 열었고 자신의 이야기와 어머니의 용기를 세상에 알렸다. 몇 년 후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했다. 60세의 어머니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이 책은 미란의 이야기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의 의미 그리고 비전통적인 가족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루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특히 늦은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지은이는 종종 강연회에 초청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은이가 한 강연에서 말했다. 60세에 아이를 낳은 당신의 어머니는 이기적이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결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저를 키우셨고 그 사랑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30대 중반에 결혼했고 얼마 후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딸아이의 이름을 미란으로 지었다. 아이를 안아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지은이는 종종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이를 향한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작은 미란이 자라면서 지은이는 그녀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용기 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60세라는 나이에 엄마를 낳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키웠는지. 할머니는 슈퍼히어로였어. 어린 미란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머니는 정말 슈퍼히어로였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였지. 그 초능력은 바로 사랑이었어. 어느 평화로운 가을 저녁, 지은이는 딸과 함께 뒤뜰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작은 미란이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엄마, 저기 봐. 별이 정말 밝게 빛나고 있어. 지은이는 딸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한 별이 다른 별들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건 할머니야, 지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작은 미라는 엄마의 무릎에 기대어 속삭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란이에요. 할머니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지은이는 딸을 꼭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60세에 시작된 기적은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사랑해, 엄마. 지은이는 별을 향해 속삭였다.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제게 준 이 모든 것에 대해. 밤하늘의 별은 마치 대답하듯 더욱 밝게 빛났다. 세월이 흘러 지은이는 50대 중반이 되었다. 그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가 되었고 딸미라는 의학을 공부하여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지은이가 60세가 되던 해 그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60세의 어머니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세계 각국에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었다. 제 어머니가 60세에 저를 낳으셨을 때 그것은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지은이가 프로젝트의 서문에서 말했다. 오늘날 의학의 발전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늦은 나이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도전과 기쁨, 그리고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은이는 종종 자신이 어머니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고 느꼈다. 미란이 주변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녀를 키웠듯이 지은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와 같은 나이가 되었어요. 지은이는 어느 날 밤 일기에 적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엄마의 선택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감수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엄마의 사랑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고, 저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지은이도 노년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손녀들에게 할머니 미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가족의 전설이 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린 손녀가 물었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단다. 60세라는 나이에 아기를 가지기로 결심하셨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 아기를 키우셨지. 그 아기가 바로 나란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손녀가 감탄했다. 그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그리고 그분이 내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거야.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단다. 그날 밤, 지은이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는 행복했어요. 엄마가 주신 이 삶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엄마의 60세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은 마치 대답하듯 반짝였다. 김미란의 용기와 사랑이 시작한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60세에 시작된 그 작은 기적은 수많은 생명과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